네, 먼저 작년도를 기준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교과서도 모두 새롭게 바뀌었고 또 그에 따라서 수능 출제 기조도 조금씩 개편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능 출제 개편안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 영역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서 선택 과목 중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각각 다른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죠. 09년생 이하 학생들부터 2028학년도에 치러지는 수능에는 선택 과목이 모두 사라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선택 과목의 세부 영역에 보면 화법과 작문, 이 언어 파트는 공통 영역에서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으로 사실상 그냥 그대로 개편이 돼서 융합이 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매체의 경우만 지금 사라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바로 언어와 매체 이 언어 영역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법입니다. 문법 영역인데 기존에 이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문법을 배우고 나면 고3까지는 거의 문법을 다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수능에서 묻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도피처 없이 문법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실시되는 이 문법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도가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교시에 국어 영역을 치르고 45문항을 80분 내에 본다 하는 내용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쉽게 이제 국어 하면 다들 문학 내용만 조금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한 시험지 내에 총 5가지의 세부 영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는 또 창작 시기에 따라서 현대문학, 고전문학으로 또 나뉘고요. 그 내에서도 운문문학인지 산문문학인지에 따라서 세부 갈래가 총 4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독서 영역인데요. 쉽게 이제 비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입니다. 다양한 제재를 가지고 있는 글을 읽고 그 글을 분석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지 혹은 추론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요구하는 영역들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영역입니다. 근데 이 문법도 사용 시기에 따라서 중세 문법 그리고 현대 문법으로 나뉘어서 문제가 출제되고요. 화법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담화 상황들입니다. 토론의 상황이라든지 토의의 상황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고요. 작문 같은 경우도 여러 목적에 맞는 상황에 글짓기를 할 수 있는지 또 초고를 가지고 잘 고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다양한 영역들입니다. 네, 해서 이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평가 내용인데요. 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언어 영역에서 이제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 국어의 역사를 이해하겠다 하는 요소들 때문에 중세 문법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갈래가 4가지로 분류가 돼서 다양한데 거기에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까지 묻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아이들이 해석하기도 어려운 문학 작품들을 시험에서 독해를 통해 치러야 하는 그런 유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줄글로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추상적이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 문항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현대시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한 지문에 작품이 최소 2개에서 3개씩 연계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바는요. 여러 가지 작품을 그냥 단일 작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은 차이점이 뭔지 너 이거 연계해서 읽어낼 수 있어? 하는 요소들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설 같은 경우도 소설 전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지문으로 구성을 해두고요. 그 문제 유형으로서는 뭐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혹은 서술상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유형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선지를 한번 봐주시면 외양을 묘사한다든지 혹은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다 문학 용어거든요. 때문에 문학적 개념어가 제대로 학습이 돼 있는 친구들만이 정확한 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요. 고전시가 내에서도 사실 뭐 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가 갈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지문 중에서 일부 부분에다가 기호를 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까지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또 고전 소설에서는 요 33번 문항 같은 유형을 조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기에 있는 외적 준거를 근거로 작품을 감상하라 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기에서 너가 작품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내가 알려줄게.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작품 한번 다시 봐봐 라는 문제의 유형이거든요. 이러한 유형이 실제로 여의도고 기출에서도 다수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독서 영역인데요. 독서도 또 제재마다 인문사회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혹은 예술지문 혹은 제재끼리 엮어놓은 복합지문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한 시험지에 총 4가지 지문이 현행으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문을 올바르게 읽어내고 추론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법도요. 왼쪽에서 보이시는 바는 현대 문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중세 문법입니다. 앞서 보셨을 때 평가원에서 평가하겠다는 항목이 바로 국어 역사에 대한 이해였기 때문에 해당 문항과 같이 중세 문법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화법에서는 뭐 토의 주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잘 활용하여 토의를 준비할 수 있는지 고르라는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작문에서는 초고를 보고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마지막 문단을 고쳐 써줄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문제에서 제시한 이 초고를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고쳐야 적절하게 고칠 수 있는지를 골라내라는 유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이었습니다. 평가원에서 우리 2028부터는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야 라고 공개해준 문항인데요. 이제 막 갓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친구들한테 수능 이야기는 조금 멀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의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 목차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1단원에는 문학이 구성이 되어 있고 2단원에는 언어죠. 즉 문법이 들어가 있고 3단원에도 문학, 4단원에는 말과 글이라고 해서 결국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수능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는 그 5가지의 영역들이 결국은 다 교과서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대비에 조금 집중을 해주는 것이 고3이 되어서 수능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그런 점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여의도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는 출판사 천재교육을 사용하고 있고요. 1학기에는 공통국어 1, 2학기에는 공통국어 2 과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비율은 수행평가 비율 4, 지필평가 비율 6입니다. 그래서 6대4로 지필평가가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30%씩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세부적인 문항 유형 분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학기 이제 여의도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서술형 문항이 없는 학교입니다. 해서 오로지 28문항이 선택형으로 100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중을 한번 봐주시면 문학이 14문항, 문법이 12문항으로서 거의 반반의 배점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제가 빨간 박스에 넣어놓은 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제 문학들도 여러 가지 작품이 들어가 있지만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선생님께서 공지해 주신 범위가 이렇게 총 13작품이 출제가 되었고요. 제가 여기에 색깔로 바꿔놓은 부분이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가 된 작품들입니다. 총 6작품이 실제로 출제가 되었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작품이 나올 줄 모르니 이 안내가 된 13작품을 모두 추가로 준비를 해서 사실은 외부 작품 때문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요. 추가적인 프린트물을 배부를 해주셔서 또 표준 발음법에 대한 공부를 하게끔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문학과 문법 모두 교과서 이외의 범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항을 한번 봐주시면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눈여겨봐주시면 좋겠는 문항입니다 하는 유형과 동일한 이제 시험 문항인데요. 보기에서 주는 작품 시선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봐라 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수능형 문항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문항 유형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유형들은 한 2-3 문항씩은 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작품에다가 한 구절 구절에 모두 다 기호를 달아놓고 그 구절에 갖는 세부적인 의미를 다 묻고 있는 문항인데요. 기존에 사전에 공부할 때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쓰인 표현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미 다 빠르게 분석이 되어 있고 암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문항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칠 수 있는 거겠죠. 또 고전시가도 예외는 아닌데요. 방금 보신 현대시 유형이랑 똑같은 유형입니다. 고전시가에도 구절 구절마다 기호 달아서 지금 이게 한번 눈으로 얼핏 보셔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해석부터 다 외우고, 두 번째 거기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화자의 정서까지도 아이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시험 내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적어둔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유형은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건데, 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교과서에 나와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근데 너 공감각적 심상 무슨 뜻인지 알았지? 그 예시도 교과서에서 봤지? 그럼 외부 거 보고도 찾을 수 있어? 라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지금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절을 가지고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유형이었고요. 전형적인 내신 전용의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외부 작품이 추가로 13작품이나 추가가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기에 있는 작품이 미리 공지가 되지 않은 시험 문항이었습니다. 해서 결국은 또 가는 제목에 보시면 가와 보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작품이랑 보기작품 연계해서 보라는 의미인데, 교과서에서 배운 거 그리고 처음 보는 거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어 하는 그런 유형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의도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문항 유형입니다. 객관식인데 정답을 2개 고르라고 하시는 유형을 옛날부터 되게 자주 출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 서술형 문항이었으면 부분 점수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는 틀렸다? 그럼 그냥 그 문항은 오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지선다지만 모든 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친구들만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문법 영역인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냐면, 사실 아이들이 배우는 건 요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요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시험 문항에서는 척박하는 이렇게 발음하는군 하고 제시해주는 유형인데, 지금 조금 꼬아두셨어요. 어떻게 꼬아두셨냐면, 얘는 이렇게 발음해야겠군 해서 끊기지 않고 지금 표준 발음법 규정들을 다 근거로 달아두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가서 알겠어, 나 흑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알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표준 발음법이랑 맞는 근거가 연계가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애들이 28문항을 50분 내에 풀어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 이전에 미리 이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정말 달달달달 반복이 되어 있으면 그 친구들은 이제 몇 항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하고 빠르게 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그래서 그만큼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하고 들어간 친구들의 차이가 시험을 운용하는 시간, 방법에서 차이가 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내가 시간에 쫓기면서 답에서 실수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교과서랑 미리 공지된 교과서 외 작품에 대해서는 다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들어가야 하고요.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시험 난이도는 사실 전반적으로 평이한 편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막 애들이 못해요 이 정도는 아니고요. 무난하게 이제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 거기서 이제 상이라고 함은 아무래도 1등급을 가르는 변별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열심히 한 만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 유형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시된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학습이 기본이다 라고 적어둔 게 바로 아까 그 시에서 구절 자꾸 묶어놓고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거, 그 구절에 대한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시험지 구성을 이렇게 한번 봐보면 읽어야 될 글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자체를
내가 익숙하게끔 만들어 놓는 친구들에게 실수가 줄고 긴장이 조금 덜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의도고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이어져 오던 기출의 출제 기조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원래 유지하시던 기조는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부 작품에서 아까 막 13개 작품이 있었잖아요. 항상 많이 출제되는 시인들, 나이덕 시인, 윤동주 시인 뭐 이런 기조들이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 네,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기출 기반으로 조금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수능형 문항, 보기를 근거로 작품 분석하는 것. 그건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작품, 모의고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모의고사 통해서 나 스스로 이 작품을 얼마나 분석할 수 있는지 자체 분석 능력을 계속 꾸준하게 기르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먼저 기본 이론 암기했으면 두 번째는 교과서 예시 확인하고 세 번째는 교과서 밖 예시까지도 확인을 해야 시험에서는 조금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다음으로는 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인데요. 아무래도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그주그주 시험 범위가 막 달라지기도 하고 수업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매주 학교 애들이 뭐 나갔다 학교에서 뭐 받았다 하는 것들 다 이제 전달받아서 취합해서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강의 복습 영상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매주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테스트도 당연히 실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의도고 맞춤 자체 교재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뭐 자습서라든지 평가 문제집, 출판사 외부 문제들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이제 최대한 여의도고 기출이랑 비슷한 것들로만 선별을 해서 교재를 구성을 해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간지, 애들이 작품 분석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매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연습해 오라고 분석 연습지도 같이 넣어주고 있고요. 또 직전 대비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과 같은 분위기에서 실제 시험과 같은 시간, 문항수로 애들이 연습해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특히나 1학년 1학기 첫 시험은 그런 의외의 요소들에서 나오는 실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개별 클리닉입니다. 매주 진행하는 복습 테스트나 과제 수행도가 조금 미흡한 경우에는 평일에 따로 불러서 올라올 때까지, 맞출 때까지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제가 과제 같은 경우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미리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면서 뭐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밴드랑 개인 연락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 이게 수업 자료인데요. 왼쪽에 한번 보시면 수업 이제 제가 아이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자료를 제 수업 때 먼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필기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 이후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복습 영상을 제공을 한다고 해도 이 3시간짜리 영상을 애들이 다시 돌려보는 게 시간적으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봐라 해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그대로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자료를 제공을 하면 아 내가 수업 듣다가 이 필기를 놓쳤구나 하면서 자기가 쓴 거랑 대조해서 메꿔볼 수 있게 하고 저는 이 내용 그대로 수업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그냥 읽어보는 게 영상을 다시 보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영상 하도 안 보니까 좀 방법을 찾다가 이런 요소들을 조금 고안을 해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왼쪽은 제 수업 듣고 있는 수강생의 교재인데요. 아까 그 시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항 있었잖아요. 그런 문항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판서해주면 아이들도 다 따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사실상 막 졸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계속 바쁘게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조금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건 월간 학습 리포트인데요. 제가 이제 개별 학생들마다 출석률, 과제율, 테스트율 그리고 또 영역마다 이 친구가 뭐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까지 포함을 해서 한 4, 5회에 걸쳐서 전송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보내드리는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뭐 테스트가 너무 미흡하거나 하면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지만 이상이 없이 잘 따라오는 친구들을 한해서는 이렇게 리포트로 대체를 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2022년부터 25학년도까지 계속 여러 학교에서 1등급 학생들이 고맙게도 네, 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러한 네, 제 수업은 3월 7일 토요일 2시부터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